더정치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나오셨습니다. 전현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승준 기자가 전현희 의원님 어떤 정치인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라는 타이틀로 유명합니다. 전문성을 살려서 혈우병 치료제를 투약하다가 에이즈에 감염된 혈우병 환자들과 가족들을 돕고자 공익소송을 진행하셨는데요. 이게 10년 넘게 걸리셨고 승리하셨습니다. 네, 18대 민주당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문하셨고요. 그리고 19대 경선에서 패했지만 패하고 전략공천 제의를 받았지만 현 지역구인 강남을을 지키시고요. 20대 총선에 당선되셨습니다. 자유한국당, 과거 새누리당의 텃밭이었던 강남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그걸 이루셨고요. 그다음에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직능본부장을 맡아서 대통령 당선에도 일조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시장 출마에 도전장을 내신 상태입니다. 예, 곧장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시장에 도전장을 내셨는데요. 서울시장에 왜 출마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네. 서울의 변화와 혁신을 바람을 일으키고 싶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그동안 좀 오래된 도시로서 침체하고 또 쇠퇴기를 맞이하는데요. 좀 이 시점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또 서울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굉장히 지금 이제 앞으로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공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공약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서울의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현안인 미세먼지로 대표되는 환경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의 주거 문제, 그리고 교통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제가 국토위에서 그동안 많은 정책과 대안을 준비를 해왔는데, 이 부분에 이제 좀 다양한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 청년 세대들이 자기 집을 가지고 어떤 주거 문제라든지 이런 데 고민하지 않고 가정을 꾸리고 출산을 할 수 있는 이런 서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교통 문제가 지금 매우 심각한데 이 문제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복지 문제인데요. 서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다름 아닌 복지다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복지 문제에서는 이제 관심이 많고 실제로 일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서울이 새로운 미래를 향한 이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그런 서울의 위상과 또 서울이 그러한 준비를 갖추는 인프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좀 가장 중점을 두시는 대표적인 분야의 공약이라면 뭘 좀 드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정치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환경 문제입니다. 네. 제가 우리 자녀들,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우리 딸을 위해서 우리 딸이 앞으로 살아갈 지구를 적어도 지금 제가 누리는 이 정도의 수준의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라는 엄마로서의 그런 사명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를 하면서 줄곧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실제로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미세먼지로 대표되는 서울의 환경 문제를 적어도 이 부분은 좀 더 시민들이 마스크 쓰지 않고 이렇게 좀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게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거기도 하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거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환경 문제를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뭐 환경에 이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또 그를 위해서 이런 제가 이제 국회 신재생 에너지 포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좀 더 태양 에너지라든지 수소 에너지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로 이런 에너지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서 화석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이나 환경 오염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인프라를 서울에 갖추는 이런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런 시스템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의무감이나 아니면 이게 규제다 생각하면 시민들이 참여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환경에 대한 이 여러 가지 문제를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서 환경이 즉 돈이다. 그래서 내가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면은 그것이 돈으로 보상되는 이런 이제 시스템. 그게 이미 지금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이런 뭐 에코마일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서울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환경 보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것이 이런 금전적인 또 리워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일을 다른 사람은 못하고 전현희 의원님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환경에 대해서는 사명감이 크고요. 네. 개인적으로도 여름에 집에서도 에어컨을 켜지 않고 선풍기를 사용을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 이유는 이제 내가 선풍기 에어컨 한 대를 켜면 선풍기 한 20대 분량의 전기를 사용하는데 그만큼 이제 탄소 에너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직접 실천하는 그런 이제 환경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이렇게 체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아시안 게임 때 저탄소 친환경 위원장 일을 하면서 이런 지구 환경 문제라든지 그리고 탄소 배출을 이 탄소 배출권이나 이런 이제 금융 문제로 치환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제가 직접 가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이제 그런 경험으로 이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신재생 에너지 포럼 대표를 하면서 뭐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풍력 에너지나 아니면 수소 에너지 이런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의 그 정책적인 이런 이제 가능성과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이런 거를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어떤 후보보다 제가 경쟁력 있게 실제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보강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질문을 솔직하게 드릴 테니까 네.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네. 지금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3선에 도전하고 있고요. 또 다른 경쟁자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전현희 의원님이 좀 약체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제가 현재 시점에서는 그 말씀하신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네. 근데 제가 강남에서 선거에 나왔을 때도 당시에 상대 후보보다 거의 20% 가까이 지지율이 차이가 났었고요. 그리고 인지율도 사실상 형편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이제 꾸준히 저의 강점과 또 정성과 이런 여러 가지 열심히 활동한 결과 시민들이 그걸 인정을 해줬고 결국 한 7% 이상의 차이로 승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런 불가능에 도전하는 그런 도전하는 불굴의 의지가 저한테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다라고 생각을 본선 합니다. 경쟁력이 있다. 네, 그건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강남이 사실상 우리 당에게는 사실 가장 어려운 지역인데요. 그리고 우리 당 후보로서 서울시장 후보가 되면은 대부분 강남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그 어떤 후보라도 대부분 승리를 합니다. 여태까지 선거가 그래왔고요. 근데 지난 이제 우리 한명숙 총리님 그 시장 후보일 때를 이제 복기를 해보면 당시에 대부분 지역에서 승리를 했지만 강남권에서 패배를 해서 우리 당이 패배를 한 뼈아픈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권에서 표의 확장력을 가지고 강남권에서 다른 후보들보다는 경쟁력이 있다고 제가 뭐 객관적으로 그 부분은 평가가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권에서 우리 당 후보로서는 취약 지역인 이곳에서 표의 확장력이 있는 후보로서 제가 본선 경쟁력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경선에서 이런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이
아마 궁금하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우리 당 경선은 이제 주로 당원들이 이렇게 선출을 하게 되는데 이제 50%는 여론조사라고 합니다만 이런 경선에서 이 평가를 할 때도 본선 경쟁력을 아주 좀 참고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불굴의 의지와 그리고 강남권에서의 본선 경쟁력 이 부분과 그리고 또 그동안 제가 걸어왔던 그런 여러 가지 정치 역정이라든지 제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좀 정성과 헌신을 다한다면은 아마 유권자들이 평가를 해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자, 박원순 시장이 역시 강적인데요. 출마 선언 출마하겠다고 어떤 의지를 밝히신 다음에 박원순 시장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시장님은 제가 가깝게 지내는 편이고요. 네. 네, 또 같은 서울이기 때문에 가끔씩 뵙는데요. 이후에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시장님은 뭐 사람 좋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경쟁하니까 좋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열심히 또 하시라고 격려도 해주시고 뭐 덕담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경쟁자 여러분이 계신데요. 당내에서 뭐 다 흥다닥식 하시는 분들입니다. 박영선, 민병두, 우상호, 정봉주 전 의원까지 도전 의사를 밝혔는데요. 전현희 의원님 보시기에 이분들 중에 좀 누가 좀 세 보입니까? 한 분 한 분 다 우리 당에서는 진짜 훌륭한 정치 리더고요. 또 굉장히 그 정치 역정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더 낫고 더 뭐 힘들다 이렇게 제가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정치력이 뛰어나신 분도 계시고 또 정책 능력이 뛰어나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으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다 모든 분들이 아주 훌륭한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꽤 가까우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인연이 있으십니까? 네, 대통령님이 변호사 시절, 그러니까 1998년 경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사법연수원에 다니던 시절인데요. 부산 지방법원에 법원 15로 제가 이제 부산에 갔었고요. 또 제 자란 곳이 부산이라 거기를 이제 택해서 갔었는데 당시에 우리 친척 오빠가 법무법인 부산에서 사무장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무실에 자주 찾아와서 놀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때 당시에 문재인 변호사님 뵙고 20년 전에 만나셨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시네요. 그때 개인적인 인연을 맺었고 당시에 문재인 변호사님을 보면서 제가 이제 법조인 초보자로서 야, 내가 변호사 되면 저런 모습을 하는 그런 이제 법조인이 되고 싶다 이런 이제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됐고요. 그때부터 이제 개인적인 인연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 출마하셔서 실패했고요. 2017년에 출마해서 이제 당선이 됐는데 전현희 의원님이 이 문재인 후보를 돕는 약간 비밀스러운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 중에 멤버의 한 사람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뭐 그런 게 좀 있었습니까? 제가 대통령님하고 그런 모임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뭐 조금만 공개하시죠. 이 기회에. 아마 어느 언론에 저도 제가 얘기한 건 아닌데 나온 걸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부터 대통령님 도와드리고 싶어서 일찌감치 캠프에 합류를 해서 함께 했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무슨 비밀 모임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함께 회의하거나 이러는 이제 자리는 참석을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런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외부에 말씀을 드리는 거는 대통령님에 대한 도리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그래서 정도?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대통령님 네. 잘 되시길 바라고 이분이 잘 되시는 게 대한민국의 또 새로운 이 훌륭한 전직 대통령을 우리가 가지는 그런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생각하고요. 그런 데서도 힘을 보태고 싶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승준 기자 좀 이어주실까요? 네, 뭐 이제
서울시장 관련된 질문인데요. 네. 아직 이제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 당내 경선 일정이나 뭐 이후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 시청자들 위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요. 네.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네네. 지금 아직 당에서 지방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특히 이제 이 광역 그 지방선거에 대해서 룰이라든지 이런 네. 게 지금 현재 나온 게 없습니다. 네. 이제 정해진 거라고는 당내 경선을 당원 50%, 그다음에 국민 50% 네. 이 정도 하겠다라는 정도만 정해져 있고요. 지금 당내 경선에 있어서 컷오프를 할지, 그리고 경선을 언제 할지, 그리고 뭐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 현직 또 감점 뭐 이런 걸 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적용이 될지 아니면 뭐 여성 뭐 이런 우대가 적용이 될지 정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좀 약간 깜깜이 선거를 하고 네, 있다. 아무래도 평창 올림픽 좀 끝나고 네, 이제 이후 그런 것 구체화 될 같습니다. 것 같네요. 네. 네. 그 어쨌든 큰 윤곽은 당원 50%, 그다음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는 아마 유지될 것 같은데 네. 보시기에 전 의원님은 당심에서 더 우위를 점할 것이냐 아니면 밖에 국민 여론조사에서 더 우위를 점할 것이냐 어디서 강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당심과 국민의 민심이 크게 차이는 네. 안 날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어느 쪽에 제가 더 우위를 점한다고 할 수는 없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는 열세니까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현재 경선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당심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당원들 중에는 이런 문재인 대통령이랑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분들의 이 또 지지가 좀 더 그렇게 이제 저한테 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당 후보들에 대한 좀 평가를 부탁드리는 건데요. 이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우려고 하는 걸 카드를 좀 만지작거리는 것 같은데 보시기에 정치인 안철수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변호사 시절에 제가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이 그 의료계 이런 행사에서 이제 몇 번 뵌 네.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안철수 그 백신 그 네. 회사 네. 안랩. 네, 안랩을 하시던 때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의료인 출신으로서 정말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시는 그런 분이라 굉장히 참 훌륭하다 이런 이제 생각을 당시에 했었고요. 또 정치권에 처음에 이렇게 들어오셨을 때는 좀 새로운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또 그런 이제 측면이 있어서 좀 기대를 가지고 이제 좀 봤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좀 여러 가지 뭐 시대 정신은 당시에 초기에 들어오실 때는 있었다고 이렇게 평가가 됐는데 이후에 시대가 좀 안 따라준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좀 많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또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칭찬을 해드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안철수 대표님의 모습은 마냥 칭찬하기에는 조금 정치권에 오셔가지고 좀 여러 가지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이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장 후보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뭐 혹시 지금 이제 여의도 정치권에서 많이 예측하는 거죠. 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묵시적으로 선거 연대를 해서 뭐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막 조심스럽게 나오는데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양쪽 당 모두 손사래를 치고 있잖아요. 그럴 일은 없다. 네네. 근데 실제로 만약에 이 야당 쪽이 연대를 하지 않으면은 이번 선거에서는 사실상 민주당이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압승할 가능성이 현재 지지율로 봐서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치라는 것은 사실 이런 선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야당 쪽에서는 현재는 각 당의 사정 때문에 이런 연대를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때 이제 그 막상 선거가 닥치면은 서로의 생존을 위해서 연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서울 또 경기 뭐 아니면 또 TK 지역 이런 여러 지역 또 PK 이 지역 이런 데서 각자 각 당끼리 연대를 해서 후보를 단일화해서 나올 가능성은 저는 매우 높다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지방 선거에서 지금 현재 정당 지지율대로 가면 민주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역대 선거에서 워낙 이변이 많았기 때문에요. 지금 이 선거 6월 13일 지방선거 앞두고 어떤 뭐 여러 가지 또 한반도 뭐 정세라든가 뭐 변수도 많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압승한다고 이렇게 낙관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같은 것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지지율이 별다른 상황 없이 그대로 간다면 우리가 압승할 거다라는 얘기지. 가정법에서 말씀하신 근데 거군요. 실제로 선거라는 것이 그 이제 이론대로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는 북풍이 불 수도 있고요. 또 북한의 핵 개발 문제랑 또 미국과의 이 통상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안보 이슈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불거져 나올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정책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모든 우리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또 민심 위반을 하는 이런 이제 영역들이 조금씩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선거라는 것은 이런 부분을 부풀려 가지고 또 이슈화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이대로 가서 우리가 낙승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의 경우도 예를 들면 그동안 서울 시장 선거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집권 여당일 경우에는 서울은 야당을 뽑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았죠. 예,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이 지금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제 야당으로 국민들이 견제와 균형을 해라. 이런 이제 시그널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상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서울시는 야당이 가져갈 순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원심력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하게 절박하게 선거를 준비를 해야 우리가 승리를 바라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강남 민심이 좀 궁금한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 일부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강남구는 뭐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괜찮은데 서초하고 송파는 민주당이 구청장 선거도 이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엄살인지 실제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강남 국회의원이신데 네. 서초, 강남, 송파 이쪽 강남 민심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마 그 분이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강남 서초 송파랑 서울 전역을 여론조사를 어디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론조사를 했는데 서울의 대부분 지역이 승리를 했고요. 그중에 송파와 서초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자유한국당 쪽이 이기는 지역이 강남으로 나왔다라는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상 이 강남은 아직도 이제 자유한국당이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서초 송파가 사실 그동안 우리가 계속적으로 구청장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쪽으로 넘어올지도 모른다는 건 그쪽에서는 사실 뼈아픈 얘기죠. 근데 그게 현재 그런 어느 정도의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제가 서초나 송파에서도 분위기를 얘기를 들어보면 반드시 우리 당이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낙관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강남도 마찬가지고요. 강남도 지금 이제 제가 당선이 되면서 좀 우리 당 쪽으로 좀 이제 우호적인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됐고 또 대통령께서도 잘하셔서 우리 당 지지율과 또 정권의 지지율이 과거보다는 높아졌지만 아직도 강남의 전체 분위기는 우리 당이 열세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게 어느 정도 맞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강남 얘기를 하면서 전 강남 그럼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집값인데요. 네, 네. 그 강남 국회의원이시니까 제가 네. 일종의 돌직구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강남 집값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걱정이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제 온 나라가 강남 집값이 이제 오르면 전 대한민국의 땅값이 집값이 덜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강남 집값이 일종의 바로미터가 돼서 정부에서도 정책을 하면 강남 집값이나 부동산을 잡으려는 그런 정책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이 부동산 대책이 이번에 파리 부동산 대책도 사실상 이제 강남의 부동산 투기를 막는데 초점이 맞춰졌는데 그 효과가 지금 이번에 제대로 봤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강남 집값을 잡으려면 강남의 이 인프라라든지 좋은 주거 환경이 다른 지역에도 그걸 골고루 이렇게 균형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게 궁극적인 대안이다 생각합니다. 균형 개발로 네. 풀어야 한다. 그래서 강남에서만 와서 살려고 하지 않고 다른 지역도 강남 정도의 그런 인프라와 환경을 갖춘다면 굳이 강남으로 몰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강남부 균형 발전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 생각하고요. 강남 집값 잡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강남에 지금 너무 그 공급이 좀 부족해서 여기에 들어오려는 사람은 많고 공급은 부족해서 또 집값이 오른다라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은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부지나 이런 것이 이제 이미 그 한정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런 주택지를 개발하는 거는 이제 아직 좀 그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이런 가장 문제를 현실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좀 강남북 균형 발전을 하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현희 의원님 개인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 좀 이어주실까요? 네,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보면 해바라기를 많이 달고 그러니까 옷에다 달거나 아니면 들고 계신 모습을 제가 좀 많이 봤는데요. 여기 좀 의미가 있다고 하던데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해바라기가 네. 이쁘고요. 또 네. 제가 좋아하는 꽃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난 총선 때부터 제가 해바라기를 네. 이제 달고 다녔는데요. 일단은 꽃의 의미가 희망이나 행운이나 또 이걸 달고 뭐 가게 같은 데 가면 그 가게가 대박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좋은 꽃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버리고 강남 지역을 지켜서 이제 강남을 바라보는 네. 이제 강남 바라기라는 그런 뜻도 있고요. 이번 서울시 선거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서울 바라기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해바라기가 보면 꽃잎이 25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서울시 구가 지역구가 25개예요. 네, 네. 그리고 안에 있는 꽃이가 네. 한 4,500개 정도 네. 되는데요. 서울의 동이 한 450여 개가 네. 됩니다. 그래서 해바라기가 하나의 작은 서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아끼고 또 저희 상징처럼 사용하고 있는 또 저희 정치적인 여정과 함께하는 그런 꽃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깊은 뜻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치과 의사시고 변호사셨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사람들 보기엔 아쉬울 거 없는 분이고 또 공익소송 같은 걸로 사회 기여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정치권에 들어오시게 된 계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변호사를 이제 치과 의사를 하면서 변호사를 하게 된 계기가 좀 더 좀 좁은 세상을 벗어나서 좀 더 넓은 세상에 가서 좀 사회에 헌신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좀 살고 싶다.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뭐 하겠어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살다가 죽는 게 이제 제 소명이다 생각을 해서 변호사에 도전을 했고요. 또 변호사를 하면서 그런 역할을 나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익 활동이라든지 사회에 이제 봉사하는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좀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소송을 하면서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변호사로서 좀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좀 너무나 미약하구나. 그래서 좀 더 직접적으로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서 그런 일을 근본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정치를 생각을 했고요. 정치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강남에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선거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싸늘한 반응이 사실
많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당선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게 좀 있으셨나요? 네. 처음에 제가 선거를 할 때 실제로 이제 주민들 모여 있는 행사 이런 데 갔을 때는 행사장에서 쫓겨나기도 했고요. 네. 여기 당신 올 때 아닌데 여기 네. 왜 왔냐 이런 이제 터부시하는 이런 반응들 굉장히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지율도 형편없이 낮았고 뭐 상대랑 거의 20% 가까이 차이가 났고요. 또 지역 주민들이 우리 당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게 행사장에도 쫓겨나고 뭐 이런 네. 수모도 많이 겪었는데요. 근데 제가 그 지역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결국 당선이 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정성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정성 그리고 의리. 네. 일단 의리는 우리 지역을 배신하지 않고 제가 지킨 거고요. 주민들이 그걸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 갈 줄 알았는데 이런 어려운 데 가지 않고 이렇게 지켜서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서 다시 봤다라는 분들이 많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정말 제가 정치를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거는 국민들은 이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은 머섬이고요. 그러니까 하늘을 섬기는 머섬이죠.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섬겨야 된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선거 기간 동안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런 진심을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이고 최선을 다한다면 뽑아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여담 같긴 하지만 1년인가 2년 전쯤에 책을 내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자전적 에세이죠. 살아가는 동안 지치지 않도록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책을 보고 뭐 좀 이름 있는 영화 감독께서 영화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얘기가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는데 네. 좀 어떻게 되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공익 소송한 거라든지 이제 제 살아온 그 내용을 책을 이렇게 펴냈었는데요. 그 책을 이제 교보문고에서 어떤 감독님이 우연히 그 책을 보고 읽으셨답니다. 근데 그 책을 보시고는 너무 감동을 받고 또 이 책이 마치 그 에린 브로코비치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랑 굉장히 느낌이 비슷하다고 그래서 저한테 이걸 좀 영화화 하고 싶다고 제안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나리오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곧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에린 브로코비가 줄리아 로버츠가 나왔던 공익소송 관련된 영화였죠. 네. 실제로 영화로 개봉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자세한 설명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왜 서울시장에 나오셨는지 압축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고요. 또 전현희 의원님 어떤 정치인인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시청자들이 이 전현희 의원, 전현희 정치인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되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들께 이제 마무리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치라는 것은 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정치를 하더라도 이런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초심을 잃지 않고 또 자리를 탐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혹시나 제가 초심을 잃고 변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질책도 해주시고요. 또 응원도 해주시면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정치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